오늘은 창비 고등국어 2단원 문학의 갈래에 수록된 시 정지용의 비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요, 단원명에 충실하게 문학의 갈래에 속하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를 대표하는 작품 한 편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요, 이 영상은 정지용 시인의 비에 대한 요 내용도 자세히 다룰 것이긴 하지만요. 그 외에도 우리가 고등국어 수업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 문학의 갈래 수업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 서정 갈래를 이해할 때 필요한 시의 표현 방식들, 이런 것들도 미리 자세히 설명할 거란 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을 나는 좀 빠르게 넘어가고 정지용 씨의 비, 요것만 나는 공부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타임라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정지용 시인의 비라고 하는 시를 이해하는데 또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서정갈래에 대한 것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학의 갈래 중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배우게 될 갈래는 서정갈래입니다. 서정갈래는요, 시를 떠올려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지용 시인의 비라고 하는 시가 서정갈래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것 외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배우게 될 것이 서사갈래가 있어요. 서사갈래는 소설, 앞서 배웠던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이 작품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극갈래. 극갈래의 경우는 영화나 연극의 대본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교술갈래. 요거는 수필에 해당하니까 이것 역시 우리가 배웠던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이런 글들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갈래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 갈래의 작품을 배울 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서정갈래를 살펴보는 날이기 때문에 서정갈래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정지용의 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건요.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고등학생으로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이렇게 별도의 영상을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 뭔가 내용을 배워 나갈 텐데요. 그 내용만 공부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길게 봤을 때 여러분 수능 때까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제가 서정갈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린다면 그 내용들은 다른 시를 혼자 공부하실 때에도 자꾸자꾸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를 해석하고 전달해 드리는 방식이 있고 혹은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시 또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전달해 주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자꾸자꾸 적용하려고 혼자 공부하는 작품들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필기 결과물, 설명해 주신 그 결과물, 이것만 열심히 받아 적고 외우는 걸로는 당장 내신 시험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정말 많은 작품, 다양한 작품을 접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신 공부, 학원 공부,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것들이 다 수능에까지 도움이 되려면요.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까지, 말하기까지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설명하는지를 자꾸 생각해 줘야 돼요. 자습서의 내용이나 필기된 내용을 그냥 읽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늘 신경 쓰는 건 시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게 하는 것, 그걸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그 과정을 아이들이 깨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습서만 가지고 공부하면서 달달 외우는 대신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 이게 있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지용의 비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다른 시에까지도 다 적용하면서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잔소리가 조금 길었는데요.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정갈래를 이해하기 위해 정지용의 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정갈래가 갖고 있는 특징,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서정갈래, 이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정서를 서술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서술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감정을 펼쳤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서사, 극, 교술, 요 갈래에는 정서가 담겨져 있지 않나요? 하고 묻는다면 또 그건 아니죠. 어떤 글이든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이 담기게 돼요. 그런데 서정갈래의 경우는요. 정서 자체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인의 감정 자체가 시 한 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정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서사, 극, 교술의 경우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진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 등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라면요. 서정갈래의 경우는 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작품의 전체 세계관을 차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행복해 하고 말해도 되는 걸 한 편의 시로 길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표현 방식이 뭐냐 하고 물어보고 그 표현 방식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의 영역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때는. 왜냐하면 감정을 말하는 방식이 일반적 말하기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프랑스인과 소통하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고 독일인과 소통하려면 독일어를 배워야 하듯이 시와 소통하려면 시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배우고 이해하는 연습을 이런 시 작품, 한 편의 시를 통해서 보통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배우고 나서는 여러분들도 자기가 만나는 다른 시를 읽을 때 그냥 읽고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을 적용해서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시를 이해하기 위한 시의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 서정갈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시에서는 화자가 가진 감정, 정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감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 감정을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려면 그걸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표현해야겠죠. 그렇게 해주는 대표적인 방식이 이런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요거는요, 제 아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3단원에, 그러니까 3학년 국어교과서에 이제 이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등학교 시 수업에서도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설명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런 걸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후각적 이미지. 혀끝으로 맛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미각적 이미지. 손끝이나 피부에 닿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촉각적 이미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대상이지만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원래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대상의 특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바로바로 떠올리는 것이 직유적 표현과 은유적 표현일 거예요. 직유적 표현은 직접 비유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이런 거 같이 연결어를 통해서 직접 비유해요. 연결어가 나온다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눈에 좀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직유를 쓰는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해서 직접 비유한 게 직유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엄청 조용하다 또는 고요하다 라는 상황을 표현하고 싶은데 얼마나 고요한지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찍찍거리던 쥐가 죽은 뒤에 고요함이라고 그것처럼 고요하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쥐 죽은 이라는 말을 가져다 쓰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 요즘에는 집에 막 쥐 다니거나 집 천장에 막 쥐 다니는 거 소리를 듣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좀 그랬대요. 그래서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쥐 죽은 이라는 말에 연결어 지금 듯이 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 라고 연결한 거죠. 이런 경우 원래 표현하려고 하던 것은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원관념, 원래의 생각이라고 해서 원관념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데리고 온 관념, 쥐 죽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직접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했기 때문에 직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는 달리 은유적 표현에서의 은은 숨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은닉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유가 드러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여기 은유라고 했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했는데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하면서도 깊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의 내 마음이라는 건 원관념이겠죠? 원래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 근데 이걸 잘 드러내고 싶어서 어떤 표현을 통해 비유적으로 드러내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호수라는 대상을 가져와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경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연결이 되긴 했는데요. 일단 연결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유의 경우는 연결어가 없다. 뭐뭐인 듯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연결어 같은 표현이 없죠. 그래서 이것이 없는 상태로 말해요. 만약에 직유라면은 호수 같은 내 마음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리고 호수의 고요한 면, 잔잔한 면, 깊은 면 이런 걸 또 직접 그 특징을 가져다가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호수의 어떤 부분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는지 사실은 한 번에 알기 어려워요. 시적인 맥락이 만약에 이제 앞뒤로 추가돼서 이제 앞뒤 정보를 주게 되는 경우 호수의 잔잔한 면을 얘기하려고 했구나 또는 호수의 깊은 면을 얘기하려고 했구나 라고 그때서야 짐작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은유의 경우는 암시적 비유라고 해요. 그 특징이 한눈에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직유보다는 이 은유가 의미의 파악이 조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통은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이것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유에는 의인법과 화류법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 시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표현 방식도 우리가 정지용 시인의 비를 이해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 작품을 공부할 때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른 작품을 공부할 때도 잘 나와요. 어쨌든 의인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의인의 인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꿈꾸는 베개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베개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잠을 자고 꿈을 꾸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했죠. 이 경우 의인법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책 읽는 여우. 이렇게 보자면 여우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책을 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인법이 맞겠죠. 여우가 그냥 책을 눈으로 보는 건 가능해요. 네모난 게 있네 뭐 이렇겠죠. 네모라는 개념도 알지 모르겠지만 한글이든 영어든 문자를 익혀서 책을 읽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인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화류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화류법에서의 활은 살다, 살 활자예요. 살아있지 않은 것, 그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을 살아있는 것, 즉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게 화류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그럼 의인법과 거의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가 다르죠? 하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개념을 명확히 보시면 돼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일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꿈꾸는 베개, 그리고 책 읽는 여우,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꿈꾸는 베개의 경우는 화류법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생명이 없는 걸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꾼 게 화류예요. 생명이 없는 베개를 생명이 있는 존재, 즉 사람인 것처럼 화류법을 사용했으니까,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화류법이 맞죠. 꿈을 꾼다 라고 했으니까 꿈을 꾸는 건 살아있는 것들이 하는 어떤 이렇게 뇌의 작용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류법이 맞죠. 그렇다면 두 번째 예인 책 읽는 여우, 요건 화류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려면 여우라고 하는 애가 생명이 없는 존재여야 해요. 그런데 아니죠. 여우는 이미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인간인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여우의 경우는 의인법은 사용됐지만 화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류법, 의인법은 좀 비슷한 개념 같지만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표현은 화류법, 의인법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표현의 경우는 둘 중에 한 가지에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정지용의 비를 공부하려고 영상을 클릭했는데 너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다면 시 자체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좀 길지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정지용의 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무엇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잘 드러나는 시거든요. 제목이 비죠. 소설도 그렇지만요. 시는 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교과서에서 시를 보게 되든 모의고사 문제를 풀며 시를 보게 되든 꼭 제목부터 살펴보세요. 시의 주된 정서나 소재를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를 읽고 해석해 나가는데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스스로 잠깐 영상을 멈춰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감각적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비유적 표현들은 어디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들이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최대한 스스로 생각해보고 메모해 본 다음 수업을 들으시면 그냥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정지용.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낮.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네, 지금 시를 읽어봤는데요. 시를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단은 비 오는 날의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잘 그려지지 않나요? 이 시는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도드라진 시인데요. 그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잘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비가 오는 장면을 한 편의 시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표현들,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혹시 시행의 길이가 상당히 짧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시행의 길이들이 전반적으로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간결하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 시죠. 그리고 마침표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 마침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란이 밟고 간다 하는 시의 마지막 행만 뭐뭐 한다 라고 한 마지막 행 부분만 마침표가 있는 게 흐름상 적절하고 자연스럽지만요. 시를 보면요. 짝수행에는 모두 마침표가 들어가 있어요.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낮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마침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지만요. 다른 부분은 사실 안 그러거든요. 시라고 하는 갈래는요. 정서를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을 가진 갈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부호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도 문장부호가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인데요. 이 시는요. 소소리 바람, 산새 걸음걸이 같이 명사로 끝난 부분에도 마침표를 찍고 있고요. 손가락 펴고 라고 해서 좀 쉼표가 더 적절할 것 같은 문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도 마침표를 찍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곳에 문장이 끝남을 표시하는 이 마침표를 찍고 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장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도 하죠. 시상을 한 번씩 마무리 지으면서 간다 라는 표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시는요. 이렇게 마침표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한 장면씩 해서 내용이 두 개의 연마다 하나의 장면을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면 위주로 정리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제목이 지금 비잖아요, 비. 그 맥락에서 모든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딱 마침표까지 하나의 장면으로 그려지는 장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채우는 그릇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늘이 차고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가 채워지는 장면이라기보다는 돌이라고 하는 것에 그늘이 들이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즉 그늘이 차고 라고 하는 부분은요. 비 오기 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 오기 전 먹구름이 낀 그 장면을 그늘이 찼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기상청 직원은 아니지만요. 밝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돌이든 무엇이든 간
눈에 포착되는 세상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하면 아, 비가 오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뭔가 선득선득한 바람도 불기 시작하는데 우산이 없어. 그러면 아, 비 올 건데 하고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서두르게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은요.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곧 비가 올 거야 하고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바람이 부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소소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봄, 살 속으로 스미는 듯 차고 매서운 바람이래요. 원래 초봄에 비 내리는 날은 좀 춥잖아요. 그때 비가 오기 전에 서늘하게 부는 바람. 그것도 따로 몰리고 있는 바람이라고 하니까 더 속도가 빠르게 흘러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몰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바람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은 원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몰린다라고 하면 마치 물줄기처럼 어딘가 바람의 줄기가 굽이쳐 흐르고 모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람인데 그것을 몰린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마치 보이는 듯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보이는 듯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장면 여기 이렇게 1년과 2년을 묶으면 하나의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장면은 비 오기 직전 비 오기 직전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는 시각적 표현이 도드라지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돌에 그늘이 들이운다든지 바람이 원래 보이는 게 아닌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몰려서 가는 것 같이 표현을 함으로써 비 오기 직전의 장면을 독자가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요 부분이요. 우리 제목이 비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3, 4연에 보니까요.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한 것 같나요? 여기선 산새가 나오는 장면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니까 아하, 산새들이 비를 피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장면에서 묘사된 주 대상은 산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대상으로 산새를 묘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앞섰거니 하여 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을 피하며 앞다투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앞다투어 도망가는 산새의 모습.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는데 막 비가 후두둑 떨어지니까 막 앞으로 내가 먼저 가야지 막 서두르면서 가고 있는 새의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꼬리를 치날리어 세우는 모습은 꼬리를 이렇게 치켜들고 도망가는 모습. 뭔가 굉장히 급한 모습이면서 꼬리를 막 위로 들고서 막 서둘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꼬리라는 부분에서 뭐 산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꼬리를 치켜들고 도망가는 장면이구나 라고 보는 거죠. 꼬리 치켜들고 도망가는
산새의 모습을 드러낸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열심히 달리며 도망가는 모습을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라고 하면서 또 타다다다다다 걸어가는 모습. 그래서 주변에 막 까칠하니 이렇게 빗방울들 막 타다다다다 가게 되면 빗방울들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막 물방울들이 튕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빗방울을 튕기면서 가고 있는 산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도 산새 걸음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빗방울 튀기며 진짜 급하게 막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빨리 비를 피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빗방울을 튀기며 바삐 가는 산새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산새의 모습이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산새의 걸음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산새의 걸음. 이렇게요. 이렇게 이 장면을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비를 피하며 바쁘게 도망가는 산새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해석해 봤고요. 이렇게 해석해도 뭔가 비 내리는 날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충분히 상상이 가게끔 잘 묘사한 장면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얘네들 비둘기도 아니고요. 막 포르르 잘도 날아다니는 산새인데 비 오는 날 왜 경보를 하는 거지? 왜 빨리 걷겠다고 난리지? 날지 않는 거니 얘들아 하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이렇게 이 부분은요. 산새로도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다른 방향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더 시다워 보이는 그런 면이 있기도 한데요. 그 다른 방향의 해석이 무엇인고 하니 이 장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 즉 비가 오는 장면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앞섰거니 뒤섰거니 하며 뭐 꼬리 치날리며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빗방울이 투둑 하고 떨어지면서 한 방울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툭툭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 이걸 떠올린다면 앞다투어 떨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새라고 해석한다면 여기처럼 산새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냥 앞다투어 도망가는 산새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비로 해석을 해본다면 빗방울이 툭툭툭 막 앞으로 뒤로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 빠른 속도로 꼭 앞을 다투는 것처럼 떨어지는 그 비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의 방향성을 잡곤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섰거니 하여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다투어 도망가는 산새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비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앞다투어 떨어지는 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꼬리를 치날리어 세운다 라는 것도 투둑 하고 떨어지면서 뿅뿅뿅 막 옆에 새 꼬리끼처럼 튕겨져 나오는 빗방울의 모습. 꼬리끼처럼 뿅뿅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거죠. 이런 빗방울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빗방울이 튕기는 것, 치켜든 새의 꼬리처럼 튕겨 오르는 빗방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의 꼬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비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치켜든 새의 꼬리처럼 튀어오르는 비, 요 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도 정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보면 빗방울이 마치 귀여운 새의 꼬리처럼 묘사가 된 거죠.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딱 떠올려 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맨 앞에서 시의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표현 방식 뭐였죠?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비가 마치
어떤 산새의 꼬리처럼 이렇게 통통통 주변에 튕긴다 라고 표현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여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는 비유법이 사용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유 중에서도 무엇에 해당할까? 비유에는 직유와 은유, 그리고 화류와 의인법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생물인 비를 생물인 새처럼 비유를 했죠. 비를 산새처럼, 그래서 뭐 산새의 꼬리든 산새가 이렇게 뭐 종종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하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즉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류에 속하겠죠. 비유 중에서도 화류. 의인법엔 해당이 될까요? 아니겠죠. 산새의 경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인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를 새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4연에도, 여기가 지금 3년이었고요. 4연에도 이런 방식이 이어지게 되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걸음걸이는요. 실제 새의 걸음이 아니라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산새의 가벼운 걸음걸이와 같다. 그 가벼운 걸음걸이를 닮아 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렇게 산새 걸음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경쾌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산새 걸음걸이도 이 산새를 묘사했다라고 보는 관점에선 산새의 걸음 그 자체를 얘기한 거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본다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 요것을 산새 걸음걸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맥락에서 봤을 때 요것도 같은 거죠. 이렇게 여기도 생명이 없는 비라는 대상을 생명이 있는 산새로 비유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화류는 해당이 되지만 의인법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3년, 4년이 묶여져 있는 장면을 같이 한번 봤고요. 이 장면의 경우는 이 장면의 경우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을 표현한 거고 그걸 비를 통해 비를 피해서 도망가는 산새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산새가 꼬리를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에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 여기에도 시각적 표현, 시각적 이미지가 도드라지게 표현이 됐죠. 꼬리를 치날리어 세우는 그 장면. 실제 새든 아니든 간에 빗방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튕기든 아니면 이렇게 진짜 산새의 모습이든 다 시각적으로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고요.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도 진짜 산새여도 막 까칠한 걸음으로 총총총총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빗방울이 떨어질 때 이렇게 뿅뿅 하는 그 장면은 눈앞에 보는 듯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여기서 여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여울지어 가는 건 빗줄기가 여울지어 가고 있구나 라고 봐야 자연스럽죠. 이제 비가 제법 내리면서 그저 바닥만 촉촉하게 적시는 수준의 비가 아니라 좀 물줄기를 이루며 가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의미하는
여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울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한 급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 장마철에 비 엄청 많이 오면 막 진짜 콸콸콸콸콸 막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척한 흰 물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친구에게 야, 너 요즘 너무 수척해졌다라고 말하면 뭔가 엄청 야위고 마른 것 같은 느낌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람에게 주로 하는 얘기지 막 빗줄기를 보면서 어머 너 수척하다 야 막 이런 식으로 빗줄기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빗줄기를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죠. 수척한 흰 물살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사용이 된 거냐면 의인법과 화류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비가 내리면서 지금 물줄기를 이루긴 했고 꽤 빠르게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물줄기가 수척하다는 건 가늘게 흐르는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빗줄기가 가늘게 흐르는 모습, 그게 이제 여기에 내용일 텐데 빗줄기가 네, 이렇게 가늘게 흐르는 걸 텐데 빗줄기가 가늘게 흐르네 라고 말하는 대신 수척한 흰 물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냥 가늘다고만 말할 때와는 달리 마치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좀 생동감 이런 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비를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 맞는 거죠. 그러면서도 생명이 없는 대상인 비를 생명이 있는 존재인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화류법도 되는 것이 맞죠. 이렇게 수척하게 여울지어 흘러가는 물살은 흐르다가 몇 갈래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흐르다가 갈래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이런 장면들은 비가 오는 날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역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요. 갈갈이 손가락을 편다 라고 하죠. 근데 실제 비에는 손가락이 당연히 없죠. 이 손가락이 펼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척한 물살이 여러 개의 가늘한 물길로 갈라지는 모습을 손가락을 편다고 하면서 실제 비 오는 날 빗물이 여울져 흐르다가 가늘게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 이걸 머릿속으로 잘 상상할 수 있게 표현함으로써 마치 하나하나가 우리 손가락 이렇게 접고 있다가 하나하나 동시에 펴가면서 쭉쭉 이렇게 펴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손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손가락을 쫙 펴보세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쭉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손가락을 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 장면을 눈으로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줄기가 갈라지는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해낼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의인법, 화류법 이런 걸 통해서 잘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표현 방식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서는 여기 지금 요 장면이죠. 갈갈이 손가락 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비유, 의인법이나 화류법 이 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빗줄기가 갈라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막 눈에 충분히 상상이 가듯이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5연, 6연 같은 경우에는 의인법이나 화류법을 동원한 비유적 표현도 잘 사용이 됐고요. 눈으로 그 장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려냈기 때문에 여기도 시각적 표현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장면은 어떤 장면을 그려낼 수 있느냐? 빗물이 여울을 이루어 여러 갈래로
떠오르는 모습, 이런 걸 잘 드러내고 여기도 시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눈앞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낮. 여기서 듣는 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긴 해요. 귀로 듣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액체 같은 게 방울 져서 떨어지는 것, 이런 걸 얘기할 때도 듣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즉 멎은 듯 하다가, 그러니까 그친 듯 하다가 새삼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완전히 비가 그친 게 아니라 여울져 흐르고 손가락 펴듯이 갈라질 만큼 내리던 그 비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이제 좀 그치려고 하나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비가 또다시 투두둑 내리기 시작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는 줄 알았는데 새삼 다시 떨어지는 빗방울이 붉은 잎 소란이 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밟고 간다고 하죠. 이 장면 역시 하나의 수채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감각적으로 눈에 잘 상상이 되게 그려지는 예쁜 장면인데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진다, 혹은 붉은 잎이 떨어진다 라고 그냥 얘기해도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붉은 잎이라고 얘기해요. 잎 하나하나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잎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잎사귀 하나마다 통통 하고 빗방울이 통통 떨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뭐 음악성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잎사귀마다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 가능합니다. 일단 뭐 하나 더 적자면 뭐 당연히 반복이니까 뭐 리듬감, 음악성 같은 효과는 같이 따라오겠죠. 이렇게 표현이 정말 생동감 있고 경쾌하지 않나요? 그것도 붉은 잎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으니 선명한 색채감도 듭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에 지금 막 빗방울이 통통통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표현을 또 하나 또 보자면 그런 잎 하나하나를 소란히 밟고 간다고 하면서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면서 툭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 이것도 생생하게 주게 돼요. 이 부분 소란히 밟고 간다 라고 하면서 굵어진 빗줄기의 모습이 상상이 가죠. 소란스럽다 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 표현인데요. 적당히 소리가 나는 것으로는 우리가 소란스럽다고 안 하죠. 꽤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즉 굵어진 빗줄기의 모습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거죠. 소란히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밟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밟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빗방울 하나하나가 붉은 잎사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쿵쿵 밟아서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느끼게 됩니다. 뭔가 붉은 잎 하나하나를 꾹꾹 누르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장면. 잎이 그래서 한 번씩 빗방울의 무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즉, 이 소란이 밟고 간다 이 부분에는 시각적인 이미지도 같이 사용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이 마지막 부분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총동원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굵어진 빗줄기의 모습을 소란이 밟고 간다라고 해서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 밟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니까 시각적 이미지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 표현, 이게 이제 사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짧은 부분에 또 다른 표현 방식도 드러나죠. 소란히 밟고 간다고 하는 표현은
빗방울이라는 대상이 사람처럼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존재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이기도 하고요. 화류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각 시각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의인법, 화류법 이것도 같이 사용이 된 거죠.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이 비를 뭔가 밟고 갈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도 표현했고요. 그리고 비라고 하는 생명이 없는 대상인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화류법도 드러나는 거죠. 여기선 비유적 표현 이것도 사용이 됐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동원함으로써 멎은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장면은 멎은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빗방울의 모습 요걸 드러냈고 여기 역시 시각적 표현이 굉장히 잘 드러나면서도 지금 제가 요 꺽쇠가로 속에는 계속 감각적 표현을 적어주고 있는데 여긴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표현, 청각적 이미지도 드러났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지용의 비라고 하는 시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장면의 경우는 비가 오기 전, 두 번째 장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장면, 세 번째 장면은 빗줄기가 여울을 이루며 흐르는 장면, 네 번째 장면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비가 그치나 했는데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죠. 비가 내리는 일련의 흐름이 지금 한 편의 시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비 오기 전부터 해서 비가 쭉 내리는 과정.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요즘 약간 그림이 못생겨지고 있는데 다시 보면 시간의 흐름에 굉장히 충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적어 볼게요. 시간의 흐름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상, 시의 주된 생각을 시상이라고 하죠. 이 시상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를 길게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만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심호흡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서정갈래를 배우는 중인데요. 이 작품의 갈래는 자유시이자 서정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시라서 사실 적어주는 거고요. 저는 원래 수업할 때 이런 거 잘 안 적어줘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로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시들은요. 대부분 다 자유시예요. 그리고 서정시고요. 굳이 이걸 적고 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시라는 건 개인의 정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드러냈다는 건데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시조처럼 3장 6구 45자 내외를 지켜라, 사음보를 지켜서 길게 연속적인 어떤 율격을 지키면서 글을 써라 하는 그런 정형시, 형식을 지키는 시 이런 건 현대에는 잘 없잖아요. 현대에도 물론 시조가 창작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한 시조는 당연히 정형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쉽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아, 정해진 형식이 딱딱딱 기계적으로 지켜지고 있구나 하면 정형시지만 그게 아니면 다 자유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이건 자유시야, 자유시야, 자유시야 이렇게 무슨 주문 외우듯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정시도요.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서정갈래의 작품으로 정지용의 시를 배운 거잖아요. 서정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의 세계를 써내려간다는 맥락에서 대부분의 현대시는 서정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조선시대 조선 왕조의 업적을 찬양하는 용비어 청가 같은 작품의 경우는 서사시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 외의 대부분들은 다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서정시고요. 서정시나 자유시라는 용어를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나 내신의 경우는 선생님들마다 강조의 포인트가 달라서 그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능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작품의 성격, 이걸 보자면요. 비 오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 비가 올 것 같다가 비가 오네, 그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와 라고 말해도 되는데 눈으로 생생하게 상상이 되듯이 엄청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묘사적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각, 청각적 표현에 감각적인 표현들도 다 쓰고 있죠.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동원하고 있어서 감각적 표현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류법, 의인법 같은 그런 비유적 표현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작품을 배우면서 다 살펴봤던 특징들이죠. 그러니 본문 학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잘 이해했다면 이렇게 굳이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고 외우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달달달 외우는 안타까운 학생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그냥 나는 정리 차원에서 한번 깔끔하게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필기하는 것까진 괜찮지만 정지용, 비, 묘사적, 감각적, 비유적, 묘사적, 감각적, 비유적 막 이렇게 외우는 공부하지 마세요. 시행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왜 묘사적일까? 이 부분이 감각적 표현을 잘 썼네.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네. 이런 걸 찾아냈고 그 부분을 잘 찾아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된 거지 달달 외우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으로는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의 주제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비 내리는 전경 또는 비 내리는 풍경, 비 내리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용 잘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뿐이니까 이것도 딱히 외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작품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작품의 특징을 보면 이것도 앞서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작품은요, 비 내리는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자면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행의 길이가 지금 전반적으로 짧죠. 짧게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간결한 시행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결한 시행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지금 거의 매 연마다 시각적 표현들이 나와서 비 오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해줍니다. 청각적 표현도 물론 있었고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거죠. 여기까지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요. 이 시를 설명할 때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정지용 시인의 시에서 좀 자주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해요. 감정을 드러내는 말, 설렌다, 신기하다, 좋다, 싫다, 화가 난다 등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직접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 비라는 시도 마찬가지죠.
분명 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라면 비 내리는 날을 엄청 좋아하거나 그래서 빗방울의 움직임에서 새의 꼬리 같아 라는 그 새의 꼬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칠 붉은 잎에 내리는 그 빗방울을 어머 빗방울이 붉은 잎을 소란스럽게 밟고 가 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막 생동감을 느끼고 묘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선 이 화자가 분명히 비에 관심이 많고요. 그 비 오는 날을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직접 노출된 부분이 없죠. 이런 경우 우리는 감정을 절제했다고 이야기해요. 감정을 드러내는 직접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요. 슬픔을 팡 터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담담하게 서술하거나 막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서도 감정 표현을 최대한 아끼는 경우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지용의 비를 다 살펴봤고요. 아, 이 선생님 질린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다시는 제 영상에 누구에도 안 줄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시에 대해 할 수 있는 설명을 최대한 다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부디 여러분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부디 안녕.